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로 등락은 있지만 최근 몇 개월만 봐도 거의 모든 자산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금, 주식 등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조처로 막대한 돈이 풀린 후 통화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자, 통화량이 넘치는 시대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달라진 돈의 흐름 살펴보고 개인들의 생존 전략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금 보장에 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종합투자계좌 IMA 상품이 조만간 출시된다고 합니다. 관련 제도가 생긴 지 8년 만에 금융당국이 IMA 사업자를 최근 지정하면서 관련 상품이 나오게 된 건데요. 원금은 보장되는데 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증권계좌 IMA가 무엇인지, 또 투자 시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수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가 반등하긴 했는데, 반등폭이 크지는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두삼이 사자성어가 딱 떠오르는 오늘 장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0.3% 상승하면서 3,857.78을, 코스닥은 0.05% 하락했습니다. 856.03을 기록했습니다. 수급을 보면 개인과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나홀로 매수를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간밤 미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기술주 중에서는 구글 알파벳을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대거 올랐습니다. 네. 이 영향으로 나스닥이 2% 후반대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 시작은 매우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2% 이상 급등하면서 정말 상쾌한 출발을 알렸는데 장중에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면서 다시 밀렸고요. 네. 오후장에는 장중에 하락 전환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전히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의문, 걱정이 다 해소되지 않았다는 걸로 봐야 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수가 오르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지수가 온전하게 살아나지 못하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는 거죠. 네. 어제도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지수의 흐름만 보면 오늘과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아직은 좀 더 많은 증거들을 찾고 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톱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러네요. 삼성전자는 2%대 강세로 마감한 반면에 네. SK하이닉스는 결국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제 오름세인 가운데 이제 환율 안정을 위해서 지금 당국이 나섰습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협의체를 가동하기 시작한 건데,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환율 안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좀 직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수급 조절책인데요. 네. 전략적 환해지라고 이제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달러를 외환 시장에 풀어내서 달러의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면 수급적으로 보면 달러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이제 원화 가치는 더 오르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는 겁니다. 외환 시장이 지금 환율 오름세가 너무 심하니까 이걸 좀 안정시키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안으로는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투자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정 목표 수익을 확보한 달러 자산 같은 경우는 처분을 한다. 그래서 달러를 확보하는 방안인 거죠. 국민연금 해외 주식 투자액을 보면 올해 기준 486조 원이 넘습니다. 기금 운용액에서 보면 한 36%를 넘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또 3배 가까이 확대되면서 급격하게 해외 주식 쪽으로 투자액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비중을 줄여서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보자.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논의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는 방식은 이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맺고 있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수합 계약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해서 하기 위해서 달러를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네. 기존에는 이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여서 이걸 가지고 나가서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죠. 네. 그것 말고 한국은행과 별도로 수합 계약을 체결을 해서 한은과 직거래 한다고요? 그렇죠. 한은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이건 시장이 풀리지 않은 거니까. 요거를 이제 바꿔가서 해외 투자를 한다는 건데 요 수합 기간을 올해 말까지인데 현재는 더 연장하는 방안. 요것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환율 방어가 급한 건 알겠는데요. 이제 이 국민연금 기금은 이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안전판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지금 환율 안정에 사용된다는 게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미래를 당겨와 쓴다 이런 지적이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 국민연금을 동원해야 될 정도로 사실 지금 환율 상황이 급한 불을 꺼야 된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국민연금 기금을 환율 안정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죠. 이제 결국에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 기금이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만약에 환율 방어용으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의 수익성 저하도 나타날 수도 있고 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국민연금 기금, 국민연금 재정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기금 운용의 원칙 같은 것에도 좀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전략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만 독립적으로 결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지금 협의체가 가동이 됐지 않습니까? 협의체가 가동이 된다면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직간접적으로 이런 기금 운영 원칙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네. 독립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아울러서 이런 국민연금 기금을 동원하는 대응은 역시 미시적 대응이다. 네네. 장기적으로 보면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의 그 연내 입법 처리를 공식화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오늘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시장을 위해서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어제에 코스피 오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영 의원이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진이 자사주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주주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이번 네. 그 개정안이요. 이제 이번 상법 개정의 골자는 역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인데요. 자사주라는 게 이제 회사가 스스로 자기 주식,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해당 기업은 이렇게 자사주를 취득을 하고 자발적으로 또 소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식 유통수를 줄여서 주식 가치를 높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사주 소각 행위를 주주 친화적인 회사의 결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제 국내 상장사들의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이런 미국이나 다른 나라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라는 지적을 받아왔고 때로는 이런 자사주를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용하기도 하죠. 이런 행위들이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에 네. 1년 이내에 그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네. 예를 들어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처분하지 않고 보유해야 되는 경우에는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주총 특별 결의 등을 통해서 엄격한 감시와 기준을 신설을 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를 그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서 교환이나 상환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회사의 합병 분할 시에 자사주에게 분할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른바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가 악용되는 하나의 사례인 거죠. 이걸 자사주의 마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이런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자사주 이용 방안을 차단하겠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한은의 소비자 동향 조사가 발표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비자 동향 조사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인식에 대한 그 조사 결과인 거죠.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 CCSI를 보면 112.4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2.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6개 지수를 이용해서 산출한 겁니다. 여기에는 뭐 생활 형편에 대한 것, 가계 수입에 대한 전망,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경기 판단 이런 것들을 다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보다 높으면 지금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다. 100 미만이면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그 석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수치 자체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의미가 있죠. 6개 세부 지수 중에서도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지수가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네.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소비자들이 많았다는 뜻이고요. 그 외에 현재에 대한 경기 판단, 가계 수입 전망, 생활 형편 전망에 대한 지수도 다 나란히 올랐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그 오른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지수가 올랐으니까 소비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경제 상황을 이전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조금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볼 만한 사건들이 뭐가 있었을까? 우선 한미 관세 협상 타결된 걸 꼽을 수가 있겠죠. 미국 관세 불확실성이 일단은 관세 협상 타결로 사그라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3분기 경제 성장률도 1%대로 올라서며 크게 반등을 했죠. 또 소비 쿠폰이 지급된 영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8분입니다. 등락은 있지만 거의 모든 자산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요즘 everything rally라는 말을 많이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걸까요? 최근 자산의 흐름을 이 통화량으로 해석해서 책을 낸 분이 있습니다. 화제의 책입니다. 돈의 대폭발의 저자이신 손진석 조선일보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도 쓰셨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몇 년 만에 책 내신 거죠? 한 1년 반 만에 냈습니다. 네, 이번에 내신 이 책 제목이 돈의 대폭발 확 와닿습니다. 정말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렸어.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도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이 제목 하나로 딱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경제 흐름이라든가 자산의 흐름 그리고 어떤 경제 전망을 볼 때 통화량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게 이 책을 관통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그 주제를 잡게 되셨는지요? 네, 이 시중에 풀리는 돈이 이렇게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요. 돈이 풀리는 속도가 이제 근로소득만으로 이제 이거를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화폐 가치가 많이 낮아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제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는 경제성장 속도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는 이제 이 통화량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어떤 그 삶의 가치관 이런 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하는 거를 따라잡기 정말 어려워져서
들어가서 이제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고 투자를 정밀하게 해야 된다. 네. 네, 그런 점에서 통화량이 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근데 단적으로 이제 뭐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 아파트의 한 해 동안의 평가 가치가 오른 게 본인의 연봉보다 더 많은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통화량이 연봉이 뭡니까? 훨씬 더 많이 오른 경우도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세상이 좀 바뀐다.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량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네. 책을 쓰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어요? 네, 한 6개월 걸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전부터 통화량의 추이를 계속 좀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뭐 한국에 풀린 통화량이 M2가 4,000조인데 올해 뭐 4,400조다. 1년에 이렇게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막연해요. 이게 어느 정도의 개념인 건지, 또 GDP 대비면 어느 정도인 건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이제 이 광의 통화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M2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은행의 이제 주로 현금보다는 은행 계좌의 형태로 금융 상품의 형태로 이제 들어가서 언제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말하거든요. 아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올해 8월 기준으로 이게 이제 4,400조 원인데요. 이게 늘어난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정확하게 5년 전인 2020년 8월 이제 코로나 사태 그러니까 막 터져가지고 이제 통화량이 늘어날 때잖아요. 요때가 3,100조 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이 1,300조 원, 그래서 연평균 260조 원씩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제 금융 심화 현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자들 용어로 파이낸셜 디프닝이라고 그러는데, 디프닝.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 현상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인데요. 뭐 제가 유럽 경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이나 올해 유럽의 경기, 실물 경기는 안 좋지만 주가 상승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냥 이 유동성을 많이 풀어주면 괜찮거든요. 금융시장 자체는. 그러니까 실물 경제하고 금융시장 좀 따로 놀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작년에 경제성장률 2%였거든요. 올해 1% 대뚱말뚱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장률이 반토막 됐는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좋습니다. 실물과 주식시장이 너무나 큰 괴리를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잖아요. 이 돈이 풀리는 속도가 또 무척 빠른 게 또 우려되는 대목인데.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돼? 통화 가치 떨어지면 어떻게 이러다가도 우리나라만 그런 건 또 아니라서요. 다른 나라들도 팬데믹 전후로 돈을 많이 풀지 않았습니까? 엄청 풀었습니다. 근데 그때 특히 많이 풀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제 세계 전체를 보는 거는 큰 의미는 없고 이제 세계 4대 경제 권역, 미국, 유로존, 그리고 중국, 일본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20년 전인 2005년에는 이제 이 4개 4대 경제 권역의 통화량이 23조 달러였습니다. 이제 올해는 93조 달러로 20년간 4배 올랐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20년을 계산하면 4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러프하게 선진국에서 10년 사이 2배, 20년에 4배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평균적으로 오른 수준인가요? 네, 선진국 정도랑 비슷하게 오르는 정도. 그런데 그 총 통화 그 초과 지수인가요? GDP 대비해서 통화량이 늘어난 게 미국 GDP 대비 미국의 통화량과 한국의 GDP 대비 통화량을 비교하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난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즘 그 원달러 환율이 높아가지고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영향이 많은 게 뭐냐면 2022년부터 미국은 통화량을 조금 줄여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때 이제 코로나 사태 때 너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미국에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2022년에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엄청 올렸고 그와 동시에 또 양적 긴축이라 해서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였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미국의 통화량은 한 3년 사이에 총량이 한 2, 3%밖에 안 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도 계속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2022년부터 해가지고 한 3, 4년 동안 한 700조 원 이상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파가 이제 많이 그러니까 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창 5.5%까지 미국이 금리 올렸다가 이제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많이 못 내려서 지금 역전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 조금 좀 후회해보고요. 통화량이 이렇게 이제 폭발하듯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예요? 그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인가요? 아니면 네. 어떤 거예요? 요건 이제 세계 경제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2010년대에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다고 제로 금리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중앙은행 차원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렇게 돈 풀기 하고 완화적인 그런 금융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20년대 들어가는 약간 달라진 게 이제 우리나라로 선진국들이 주요 선진국들이 정부들이 재정 정책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풉니다. 이제 네.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정부가 이제 지출을 단지 많이 늘린다 정도가 아니라 네. 적자 국채를 많이 찍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이렇게 집행하기 위해서 네. 적자를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채를 찍어가지고 돈을 조달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죠. 그렇죠. 민간에서. 네. 신용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채권을 찍어가지고 네. 이제 이 통화를 늘리는데 그 원리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네. 네. 이제 정부가 이제 적자 국채 찍어서 많이 국채 유통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값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발권력 동원한 통화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보론 통화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보론 통화를 시중에 뿌려놓고 시중에 뿌리면서 이제 많이 유통되고 있는 국채를 사들여 가지고 이제 네. 개입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힘으로 중앙은행 누르는 식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9월에 그 보론 통화 한 달 동안 사상 최초로 7조 원이 넘게 방출이 됐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사상 최초로 이렇게 많이 방출됐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린 대로 네. 국채 발행량이 많았던 건데 네. 소비 쿠폰이나 이런 걸 찍는다면서 이제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추경을 하면서 한 30조 원 적자 국채를 찍었어요. 우리나라 네. 정부에서.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적자를 올해 정부가 한 8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봤는데 예. 30조 원 정도가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예. 적자 국채만 한 110조 원 정도를 찍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시중의 국채 유통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거를 한국은행이 개입을 해가지고 보론 통화를 좀 늘려놓으면서 네. 이제 시중의 채권 좀 이제 빨아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시중은행들이 인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이나 담보로 맡기고 또 돈을 빌려가는데 그것도 보론통화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선진국들이 많이 재정 집행을 많이 하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이제 고령화 저출산 대비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산업보조금 경쟁이 있습니다. 뭐 반도체니 뭐 바이오니 뭐 네. 이런데 보조금 많이 줘야 되고 양극화 네. 해소도 해야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국방비 지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재정 집행을 많이 늘리는 게 2020년대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는 매저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러니까 같이 안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죠? 돈 풀기 경쟁입니다. 예. 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그런 상황에서 통화량이 이렇게 폭발해 있는 상황이에요. 시중에. 네. 그런데 이제 이 주가, 부동산 가격, 금, 코인 이런 네. 게 다 이제 통화량과 연동이 된다고 책에서 네, 보신 네, 거잖아요. 그 관계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현명한 투자자들이 네. 이제 요즘은 다양한 경제 지표하고 통화량을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모티브 얻어서 제가 책도 쓰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미국은 어떠냐면 미국의 광해 통화량 M2가 늘어나는 속도하고 네. 미국의 평균적인 집값이 올라가는 상승 속도가 거의 일치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네. 그 상관관계 높고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어쩌냐면 우리나라의 M2가 늘어나는 거하고 전국의 평균적인 집값이 그러니까 상승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근데 그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규제가 심하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LTV가 95% 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담보 본인이- 인정 비율이. 네, 본인이 한 1억이 있으면은 한 9억을 9억. 빌려서 뭐 9천만 원을 10억짜리 10억 1억이 있으면 네. 9억을 빌려서 10억짜리. 네, 그렇게 이제 LTV가 90% 95%까지 가기 네.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한 거고 대부분 선진국들은 그렇게 가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대출규제도 심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부동산 수요가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네.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집에 비해서 훨씬 비싼 거잖아요. 범위가. 네. 서울의 아파트로 하면 우리나라 M2가 올라가는 거에 조금 미진하지만 어느 정도 따라가는 정도 이런 걸 보이고 있고요. 네. 근데 주가를 보면은 네. 이제 어쩌냐면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M2
광해 통화량 대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합계 있지 않습니까? 상장사들 시가총액 합계가 80%를 넘었습니다. 그게 80% 넘었는데 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50%에서 80%를 왔다 갔다 하고 80% 넘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게 80% 넘었다는 거는 역사적인 고점에 와 있는 통화량 거예요. 대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말씀하신 그렇죠. 거예요? 네, 그게 80% 넘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게 정말 많이 이렇게 고점에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대세 자체가 높아졌을 수가 있거든요. 베이스 자체가 이제 네.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너무 과열된 것인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쩌면은 미국은 미국의 M2 대비해 가지고 미국 상장사들 네. 시가총액 비율이 이제 3배가 됐어요. 근데 우리 우리는 대비 3배요? 3배. 우리는 1배도 안 됐는데 네. 아직. 그렇습니다.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걸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사업개미들 많잖아요. 근데 네.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 M2 대비 미국 시가총액의 합계가 이제 3배가 된 거는 그 전에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2000년에 닷컴 버블일 때. 네, 그때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 와르 후에 무너진 거를 지금 우리가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근데 그때와는 매우 분명하게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자 2000년만 하더라도 그게 이제 주식 투자의 세계화가 덜 됐기 때문에 네. 그 당시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 투자자들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가서 하고 이런 건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 뭐 사업개미 한국의 사업개미뿐만 아니라 일본, 전 프랑스, 세계에서. 독일 뭐 다 뭐 남아공 뭐 남미 다 미국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 M2 대비해 가지고 3배가 됐다고 해서 네. 이게 반드시 이제 꺼질 것이다라고 하기 좀 쉽지 않고 이제 네. 닷컴 버블 때는 실제로 이제 그때 기대만 컸지 이제 매출이나 실적이 그렇게 신통치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AI가 어떻습니까? 이미 실적이 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르고요. 또 증시가 무너지려면은 이제 연준이 이제 연방준비제도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연준의 금리 자체가 3%대 후반으로 금리 자체가 수준이 높고 그리고 이걸 내리는 추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장 12월만 하더라도 뭐 확률적으로 현재로서는 내릴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몇 달, 몇 개월 사이에 이게 이제 M2 대비해서 시가총액 합계가 이렇게 3배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게 한 몇 달 사이에 막 큰 변동을 겪을 확률은 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대목이 좀 주목되더라고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빈부격차가 커진다. 예. 네네. 그 문제를 지적하셨거든요. 그 네. 데이터로 좀 받쳐서 뒷받침해서 네, 설명해 네. 주신다면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통화량이 늘어나면 쉽게 네. 말해서 잉여된 돈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거를 화폐 가치 하락이 심해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본능적으로 이제 그거를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산을 실물자산 같은 걸 많이 사들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살려는 이제 매수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빈부격차가 커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M2가 늘어나는 속도하고 상위 0.1% 자산가들의 순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거의 같습니다. 그 연방준비제도가 그래프를 그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2010년대 이후에는 이제 이게 동조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네. 이제 미국에서 상위 1%의 순자산 네. 그리고 하위 90%의 순자산 하위 90%라는 거는 10명 중에 9명 얘기하는 거잖아요. 절대 다수거든요. 근데 1990년만 하더라도 하위 90%의 순자산이 전체 미국 순자산이 40%였어요. 그리고 상위 1%는 22%였는데 지금 2010년대 이후에는 거의 같아져 가지고 각 30%예요. 그러니까 하위 90%가 상위 1%하고 갖고 있는 자산이 거의 같다. 네. 이런 건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로 심해졌냐면 자, 그 글로벌 투자은행 이제 스위스계 투자은행 UBS에서 분석을 해 놓은 거 보면 작년 기준으로 미국 성인 1인당 평균 자산이 네. 62만 달러예요. 네. 근데 중위 자산은 12만 달러밖에 안 돼요. 근데 평균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네. 최상위 마크 저커버그니 뭐 일론 빼고 머스크니 이게. 빌 게이츠 한 1000명만 빼도 확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중위 소득으로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이 62만 달러에서 12만 달러로 떨어지는 건 엄청나게 큰 거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도 뭐 짧게 설명드리면 일본이랑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평균으로 보면은 성인 인당 평균 자산이 우리나라가 한국이 25만 달러 정도고 일본은 20만 달러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더 뭐 높은 자산이 것 많은 같지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중위로 보면 네. 10만 달러 초반으로 거의 갔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어쩌냐면 수도권에 이제 비싼 집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더 고르게 퍼져서 사는 편이고요.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통화량 증가는 결국 정말 부자들의 주머니를 불려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네네.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가 지수를 보는 사람들은 네. 방송용으로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좀 바보다 호구다 이런 얘기도 하고 금리를 보는 사람들은 하수고 통화량을 보는 사람은 고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통화량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미래를 빨리 예측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이 통화량 폭발 시대에 정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예측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끝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자산 투자를 이렇게 물론 이제 빚을 많이 내서 하는 건 좀 위험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자기가 자신의 여력 하에서는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최근 5년 사이에 이제 통화량이 1,300조 원. 그러니까 연평균 260조 원씩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럼 2030년까지 5년을 내다보면 제가 보면은 자료를 분석해보면 최소한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연간 200조 원씩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030년 여름 정도가 되면 현재 올여름 4,400조 원인 우리나라 M2가 이제 5,400조 원 정도는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근거가 뭐냐면 정부가 이미 예산안 밝혀놓고 있어요. 이제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아무리 못해도 한 해에 109조 원의 적자 국채를 찍을 거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얘기해놨기 때문에 그 비율상으로 보면은 한 100조 원 정도 찍었을 때 260조 원 늘어났기 때문에 109조, 110조, 120조 찍으면 대출 규제가 심해지고 금리가 설령 높아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 200조 원씩은 늘어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개인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불평등이 커진다라는 이론을 처음 만들었던 그런 그 학자의 얘기를 좀 발전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18세기 초에 이제 프랑스에서 활동한 이제 경제학자 리샤르 캉티옹이라고 있습니다. 캉티옹. 뭐 영어로 읽으면 칸틸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프랑스 사람이 캉티옹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요. 근데 이분은 돈의 거리라는 개념을 이제 창간을 했는데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오는 게 아니고 진원지가 있고 만들어져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원지에 가까이. 그러니까 이 캉티옹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금왕 은하를 주조할 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조와 관련된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를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왕실 관계자, 광산 주인, 광부들 돈을 언제 찍어서 언제 푸는지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미리 재화를 사놨다가 돈이 풀려가지고 물가가 오르면 이제 그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원리가 현대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현대에도 돈이 풀려나가는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중앙은행 단계에서 돈을 풀고요. 그거를 시중은행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좀 받아들이고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소비자들한테 푸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돈이 풀려나가는 속도에 따라서 선행 수혜자가 있고 후행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선행 수혜자와 후행 피해자. 맨 끝단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란 말씀이시죠. 피해자가 되죠. 왜냐하면 돈이 풀려나가고 나서 물가가 오른 다음에 가격이 오른 재화를 이렇게 사거나 이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돈의 거래를 개인 스스로 짧게 가져가야 되는데 개인 스스로 중앙은행처럼 생각하고 기획재정부처럼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 창출되거나 돈이 생기는데 좀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 그건 뭐냐면 정보를 빨리 캐치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비 쿠폰이 나왔으면 소비 쿠폰을 얼마씩 받는다라는 데 관심만 갖지 말고 이 소비 쿠폰이 풀리면 어떤 업종에 수혜가 가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뭐 대선이 열린다. 그러면 대선에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 후보가 어떤 정책을 펼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산업이 수혜를 받는다 이런 거를 남들보다 조금씩 빨리 이 생각을 하고 캐치를 하고 해가지고 돈의 거래를 짧게 가져가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거래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 넣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어떤 수치가 나온 통화량을 그냥 지나치듯이 보지 말고 통화량이 갖는 함의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걸 쭉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정부 정책이 이렇게 될 거란 예상을 하거나 정책이 나오면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렇게 주체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겠다. 네, 조금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미국에 대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트럼프가 미세하게 이제 선거 직전에 앞서가니까 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오를 만한 자산들을 사들이는 눈치 빠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테슬라 주가도 오르고 리플 가격도 오르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돈의 거를 짧게 가져가는 사람들인 거죠. 이제 좀 늦은 거 아닌가요? 지금 참여하는 분들은 어때요? 아니, 바뀌는 지형도 또 네.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거가 계속 확장될 수도 있다라고 네. 보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건 작년에 미국 대선 얘기였고, 네. 그러니까 선거 전에 이미 움직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걸 잘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돈의 거를 짧게 가져가고 정보를 빨리빨리 얻으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돈의 대폭발 경제 공식이 바뀐다. 오늘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손진석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40분입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은퇴 이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김동혁 선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영어 약자로 된 금융 상품이 많아서 그냥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요. 네, 맞습니다. 다시 또 IMA 이게 이제 새로 출시된다 하니까 공부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IMA가 뭡니까? 일단 요즘 금리가 낮아서 예금하기에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또 막상 또 주식이나 펀드에 직접 또 투자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통 안정적이면서 좀 수익 좀 나는 금융상품 없을까? 할 때 최근에 이제 앞으로 출시가 되게 될 IMA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IMA라는 거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우리말로 이제 종합 투자 계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 자본이 한 8조 이상 되는 이제 그 증권사 중에 이제 금융 당국이 허가를 해줘 사업 인가를 해주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인데 고객의 돈을 모아서 운용 실적에 따라서 이제 수익을 배분해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상품이 어떤 거냐면 고객이 준 돈을 모아가지고 이게 예탁금이잖아요. 예탁금 중에 최소 70% 이상을 회사채나 기업 대출이나 네. 뭐 벤처 투자, 뭐 메자닌이라고 하는 전환사채나 뭐 신주인수급뭐 사채 네. 이런 데다가 이제 기업 관련 금융에다가 투자를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예금보다는 이런 데 투자하니까 수익은 조금 더 줄 수 있는데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해 줄 의무를 지는 거예요. 증권사가. 예, 그러니까 네, 이제 네. 그래서 원금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서 실적에 따라서 배당도 받을 수 있으니까 예금보다는 좀 나은 수익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상품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과 수익성을 좀 동시에 갖춘 새로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반 예금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투자 대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시중 예금 금리보다는 조금 나은 수익을 준다니까 이제 거기다가 원금까지 보장해 준다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예금 대체해줘도 괜찮은 투자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IMA가 갖는 이런 경쟁력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업권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거는 예금의 대체 상품이나 예금과 동일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예금은 아니고 투자 상품이거든요. 네. 그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분명히 아니다.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보장을 해준다면서요. 예. 근데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라고요?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할 때 운용자산, 자기 자본 규모가 8조 원 이상 되는 증권사 에만 이 사업권을 주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금융당국이 인정한 데서만 이제 사업 인가를 해주는 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원금 보장 조건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증권사 신용도에 따라서 이게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당 증권사가 뭐 부도나 파산이나 뭐 그럴 일은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원금이나 뭐 수익금을 제때 지급 못 받을 가능성들도 일부 있다. 네. 그리고 운영 상황이 좋지 않으면 만기 때 이제 원금만 수령하게 될 수도 있죠.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서 뭐 7년 정도 뭐 중장기 상품 정도로 운영될 것 같은데 이게 중도 해지가 어렵거나 아예 중도 해지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양도나 증여 같은 것들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이제 보셔야 되고 만기 되기 전에 해지했을 때는 뭐 해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점에 평가를 한 금액으로 주기 때문에 일부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부분들도 알고는 계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세금도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요. 세금이요? 예, 여기서 이익이 나면 이걸 다 배당 소득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뭐 1년, 2년, 3년짜리 상품이나 뭐 좀 더 긴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금 부담은 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이 긴, 만기가 긴 상품이나 금액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한 수익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금 같은 것도 같이 고려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나치게 원금 보장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IMF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정부가 이제 증권사에다가 IMF 업무를 허용하면서 모험 자본에 공급할 것을 의무를 부과를 했어요. 아까처럼 이제 중소기업 채권이나 뭐 회사채 이런 데다가 70% 이상은 이제 투자를 하라고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명심을 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모험 자본이라니까 좀 그 벤처 투자라고 하면 좀 익숙한 말인데 모험 자본이라면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고객의 자금을 모아서 이제 증권사가 이걸 운용해주고 이걸 위험 자산에 투입한다는 연결고리가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IMF는 결국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이제 성장 기업에다가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상품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이제 판매하거나 이제 가입하시는 분이 지나치게 원금 보장만 막 강조를 하게 되면은 고수익 예금처럼 막 보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도 해지 시에는 원금 손실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고 기초자산의 상당 부분이 이제 위험자산에 투자된다는 건 알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상품인데 그거를 은폐하고 마치 뭐 원금이 완전히 보장되는 예금 상품처럼 취급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가입 기간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이제 상품마다 이제 출시를 하면서 기간을 정할 겁니다. 기간도 뭐 1년짜리일 수도 있고 2년짜리, 길게는 뭐 5년짜리, 7년짜리도 될 수는 있으니까 상품 나오는 것마다 이제 가입 기간도 다르고 목표로 하는 수익률 부분들도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네. CMA하고 또 어떻게 다른가? 그렇죠. 뭐 IMA, CMA, MA 뒤에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CMA라는 거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그러니까 캐시라는 말 붙어 있는 것처럼 현금의 단기 자금 같은 것들을 운용하면서 단기간 운용하더라도 이제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이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는 형태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입출금이 좀 자유로운 형태의 상품을 CMA로 많이 운영을 하시는 것 같고 반면에 IMA 같은 거는 아까 기업금융에 초점을 맞춘 이제 중장기 상품이 있기 때문에 CMA랑은 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약간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한테 적합한 상품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발행어음하고는 또 뭐가 달라요? 발행어음이라는 건 그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이내 단기어음은 이제 발행어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IMA는 이제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원금은 보장하지만 발행어음 같은 경우는 원금 보장 안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 난다라고 보시고 발행어음은 1년 이내에 이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데 반해서 이제 IMA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기간이 좀 더 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쭤볼게요. 그럼 ISA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나온다는 IMA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또 가운데 자만 좀 다르죠. ISA, IMA 좀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보기엔 IMA라는 이름을 짓게 된 계기도 ISA가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아요. 인디비주얼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해서 증권사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로 나왔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많이 절세형 상품으로 많이들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좌라는 말, 어카운트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어카운트란 말을 본래 뜻은 이제 바구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여러 금융 상품을 자기가 담아서 운용을 합니다. 개인들이 ISA 같은 경우는 뭐 직접 주식도 담을 수 있고 그다음에 채권이나 ETF 같은 것들 담아서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게 ISA라고 보면 IMA는 자기가 직접 담지는 않습니다. 1임 형태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권사가 만기나 목표 수익률이 좀 다양한 IMA 상품을 몇 개 내놓으면 그중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골라서 하면 증권사가 1임에서 운영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세제 혜택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일단 3년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ISA 같은 경우에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고 이 3년을 유지하게 되면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네. 어느 정도 주냐 그러면 이제 일반형 ISA 가입하신 분은 거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주고 네.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과세 해주는 거죠. 그렇고요. 서민형, 좀 소득이 작으신 분이 가입하시는 서민형 상품 같은 경우는 수익에 대해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이제 전업주부 같은 경우나 소득이 없으신 분이 가입하면 네.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비과세 혜택 때문에 ISA 가입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런데 네. IMA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이나 분리과세 혜택 같은 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전부 배당 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세 절차를 잘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ISA, IMA 비슷하다고 가입했다가 이거 비과세 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나중에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을까 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IMA는 도중에 중도 해지가 안 되고 어렵다 그러셨잖아요. 해지가 어렵거나 이제 가입한 순간 중도 해지가 안 되게 상품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가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만기 절차나 어디다 투자하고 있는지 목표 수익률 같은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언제쯤 출시된다고요? 일단 지금 2개의 증권사가 이제 사업 인가를 받아서 있는 건데 12월 초순 아니면 중순 정도에 첫 번째 상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상품은 이제 위험 등급으로 보면 한 중간 정도의 위험 정도를 가진 상품 정도를 만들어서 처음엔 출시를 하고 중수익 추구형이라고 한가 봐요. 그 정도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다양한 위험 등급별로 내놓으면서 이제 고객 투자자들의 이제 선택권을 좀 넓혀주는 형태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최소 가입 금액이 얼마냐. 얼마일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략 나와 있습니까? 그건 아직 안 나요. 상품별로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기나 해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이제 좀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산 배분. 어떤 상품에 몇 % 정도 자산을 배분하고 있는지 회사채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신 다음에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운용 보수나 성과 보수 같은 것들 보수들이나 수수료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자기한테 맞는 상품을 골라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상품 유형에 따라서 어떤 자산 배분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도 전 체크해 봐야 된다는데 지금 2개 증권사에서 상품을 출시할 거라 그러셨잖아요. 각 증권사에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하나씩 정도를 내놓을 것 같고 추후에 계속적으로 상품을 출시를 해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계속 모집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유형의 상품들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쪽에 투자 자금들이 흘러가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품이라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목적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금에 머물기에는 조금 금리가 낮다. 그런데 하지만 투자를 하기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경험도 많지 않고 그렇다고 주식시장에 직접 들어가기에는 좀 약간 무섭다 이러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간접 투자 형태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들도 근데 그러면은 중수익이라면 어느 정도의 시장 이유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예금보다 2-3% 정도 높은 정도 수익 정도를 될 것 같아요. 예금보다. 근데 예금자 보호는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금 보장은 된다. 원금은 이제 증권사의 신용으로. 보장을 해준다. 그래서 증권사 신용도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허가받는 거 상품 내놓는 거는 그게 가능한 거니까 내놨으니까 일단 들어가면은 괜찮다고 보고 하면 된다는 자기 자본이 말씀이세요? 8조 원 이상 되는 증권사 2곳이 이제 선정돼 있어서 특별한 이율이 없으면 이제 그 문제는 생기지는 않겠지만 또 세상이라는 건 또 확언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시면은 자기의 투자 성향이 어느 정도인 분이 이런 걸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ELS 투자하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주가연계 ELS 같은 분이 예금 금리에 약간 만족 못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ELS를 조금 더 금리 얻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ELS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 그러면 이게 뭐 3, 4년 하에 한 번씩 갑자기 폭락장이 올 때마다 원금 손실을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IMA 같은 경우가 그래도 증권사의 신용도로 원금을 지켜주면서 금리를 어느 정도 예금 금리보다는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출시되는 IMA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